이제 고위력을 넘어 초고위력 미사일로 진화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현무5와 견줄 수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미니트맨2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현무5는 기존의 현무 미사일 계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현무5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무5는 비닉 무기로 분류되어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반인들에게는 현무5가 있다고만 알려졌지 우리 군이 제대로 된 현무5를 대중에게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미사일 기술은 비닉 기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처럼 전략자산급의 무기들은 국가 안보나 타 국가와의 군사적 경쟁력 그리고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무5는 초고위력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그럼 초고위력 미사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위력이 엄청나다 또는 단순히 일반 미사일보다 위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초고위력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초고위력 미사일의 개발은 국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핵 억지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주변국 대다수의 적성국이 즐비한 곳에서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을 촉진시켜 주변 적성국들에게 전쟁 억지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데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국들에서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 벌어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협박입니다.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주요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력은 비대칭적인 구도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헤즈볼라는 비국가 무장단체로서 게릴라 전술과 비정규 전투력을 바탕으로 활동하는데요. 두 세력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각자의 군사 자산과 전략적 목표는 상이하지만 이들은 종종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통해 자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나 레바논 내 개입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공격을 암시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킵니다. 더 쉽게 말해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미사일 전력만 있다면 더 윗급의 전력과 붙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미사일로도 이러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초고위력 미사일은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그 효과는 강력할 것입니다. 사실 현무5가 개발된 시기는 2년이 좀 안 됐는데요. 그런데 현무5가 비닉 무기로 분류되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비닉 기술이란 것이 국가의 안보와 군사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그 기술의 효과가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과 7차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이슈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 군 당국은 이번 국군의 날을 통해 현무5를 대중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내용으로 아주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현무5 미사일의 강력한 성능과 함께 대한민국이 갖는 현무 미사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미국의 허큘리스 미사일을 따라해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사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정도로 우리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매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로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무를 논하기 전에 현무가 이번에 공개되면서 왜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현무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패권 다툼을 할 때 보유했던 미사일들과 그 성능이 유사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방 국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미니트맨 투나3 그리고 동구권의 대표 주자인 러시아의 RS-28 사르맛 마지막으로 중국의 둥펑 미사일과 그 성능을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 네로라 하는 국가들의 전략 미사일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도의 아그니 V, 프랑스의 M51 SLBM 등 각 나라들의 대표 주자와 견줄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공개한 현무 미사일과 다른 의미입니다. 즉 이제 우리도 단순히 화력 투사체로만 쓰던 미사일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가름하게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미사일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있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트라이던트 3, 러시아의 RS-28 사르맛, 그리고 중국의 둥펑 41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의 나라가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과 현무5를 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무5와 위에 열거한 미사일들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먼저 핵탄두 탑재와 멀부 유무, 그리고 미사일의 사거리 차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다른 군사강국들이 대표하는 미사일과 유사한 발사체를 국산 기술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현무5가 미국의 트라이던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은 한국의 현무5가 이들과 대등하지는 않지만 견줄 만한 수준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공개한 점입니다. 특히 현무5 미사일은 이번 공개로 인해 단순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상징을 넘어 글로벌 군사적 역량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트라이던트 3는 미국 해군의 핵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로 최대만 2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멀부 시스템을 사용해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독립된 목표에 동시에 배치할 수 있어 단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탄두당 약 475킬로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핵탄두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바다 깊숙이 잠수함에 탑재되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발사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RS-28 사르맛인데요. RS-28 사르맛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핵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르맛은 러시아가 개발한 차세대 ICBM으로 사탄투로도 불릴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사르맛의 최대 사거리는 약 18,000km인데 이는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10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활강체를 장착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맛은 최대 15개의 독립형 재진입 비행체를 장착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국과 서방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둥펑 41은 최대만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둥펑 41은 최대 10개의 독립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둥펑 41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 발사대를 통해 신속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무5는 이들 강력한 ICBM들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왜 주목받는 무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무5는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부 등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현무5는 9톤 이상의 고폭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단일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 초토화가 가능하고 특히 벙커버스터 탄두를 탑재하면 지하 깊숙이 있는 적의 지휘 통제 센터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5의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훨씬 높은 타격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적의 군사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미사일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무5는 극초음속 기술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의 사르맛이나 미국의 트라이던트 3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능력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의미인데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현무5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
의존하지 않는 국가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은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증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5대 군사강국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고도화된 무기들은 외면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적인 군사기술력과 방위산업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3, 러시아의 RS-28 사르맛, 중국의 둥펑41과 같은 세계 최강의 탄도미사일들 사이에서 한국의 현무5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무5는 강력한 파괴력, 정밀 유도 시스템, 극초음속 기술을 통해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자주국방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국가가 아닌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적 군사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7일 현무5 국군의 날 영상입니다. 곧 다가올 2024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수뇌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무기체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쩌면 벌써부터 지하 벙커에 숨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개를 준비하는 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로 평가를 받는 현무5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무려 9톤에 육박하며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에서 사용한 미사일보다 2배나 무거운 탄두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해외 군사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9톤의 탄두 중량을 보유한 현무5는 최대 100m 깊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하 요새와 벙커도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무5의 폭발력은 TNT 11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탄두 중량을 최대한으로 높였을 경우에는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최대 30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공격 이외에도 중국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의 서측 끝자락에 위치한 우루무치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300km 정도이기 때문에 현무5의 사거리를 3000km까지 증가시키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한국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현무5는 탄두의 파괴력과 사거리를 모두 잡은 한국의 괴물 미사일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현무5의 위력은 공산오차가 약 4m 이내로 형성된다는 점인데요. 공산오차란 미사일과 폭탄의 명중률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는 지표인데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절반의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하는 원의 반경을 두고 원형 공산오차라고 정의합니다. 즉 현무5가 4m 이내의 공산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5발이 4m 이내의 지점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모든 무기체계는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산오차가 커지게 되는데 최소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현무5가 4m 이내의 오차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특히 현무 시리즈처럼 살상 범위가 넓은 무기체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오차값을 감수하고 만드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거리와 파괴력에 더해 정밀한 명중률까지 모두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현무5의 생산에 착수했으며 도합 200발 이상의 현무5를 보유하여 적성국의 도발 시 주요 시설과 도발 원점을 일시에 소멸시킬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면 20에서 30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여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할 예정인데요. 현무5 한 발이 TNT 11톤의 파괴력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의 TNT 폭발은 직경 250m 범위 내에서 완전한 파괴를 일으키며 직경 500m 범위 내에서는 파편 비상과 충격파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약 14,875평이며 적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는 약 59,500평입니다. 한국이 유사시에 평양으로 30발의 현무5를 발사한다면 적들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는
무려 178만 5천 평으로 축구장 820개 면적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200발의 현무 파이브를 모두 동시에 사격한다면 그 살상 범위는 최소 1190만 평으로 5,500개 이상의 축구장 면적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범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살상 범위 측정은 어디까지나 적군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며 파편이나 충격에 따른 부상 범위까지 고려한다면 현무 파이브가 줄 수 있는 피해 면적은 더욱 넓어지는데요. 현무 파이브가 줄 수 있는 최대 피해 범위는 한 발당 직경 800m의 범위의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약 15만 2320평의 면적으로 현무 파이브 30발을 사격한다고 가정하면 456만 9600평을 타격할 수 있고 200발을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하면 3046만 4000평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는 축구장 14,100개의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또한 현무 파이브의 최소 사거리인 300km는 서울을 기준으로 북한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95km이며 원산까지는 약 181km, 함흥까지는 약 265km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현무 파이브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주요 지역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 파이브의 위력 앞에서는 4.5톤 규모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국을 자극하려 했던 김정은의 입장에서 현무 파이브의 공개는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은 형세가 될 것이며 최대 100m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는 현무 파이브 앞에서는 김정은의 지하 벙커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파괴력의 현무 파이브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외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지난 2023년에 있었던 현무포의 공개처럼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현무 파이브는 최초 공개를 앞두고 또 다른 성능 개량까지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현재까지 현무 파이브는 각종 테스트 결과 탄두 중량 대비 30에서 50%가량 더 높은 폭발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11톤 규모의 TNT 폭발력을 넘어 최대 13톤 규모까지도 파괴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군 당국은 최대 14톤 이상의 파괴력을 낼 수 있도록 현무 파이브의 탄두를 개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지를 타격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의 탄두로 구성된 기존의 현무 파이브 이외에도 다탄두 기술을 탑재하여 적의 요격을 피하고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술도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이 완료된다면 더욱 강력해진 파괴력을 바탕으로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현무 파이브가 전략적으로 무서운 이유는 발사대 플랫폼의 다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미사일 체계는 지상에 위치한 고정식 발사대 또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유지 관리가 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 대신 적의 반격 수단에 제압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정된 발사대는 위치 재원이 적에게 넘어가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 파이브는 고정된 지상 발사대 이외에도 해상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는데요.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해상에서 압도적인 함대지 화력을 투사하겠다는 합동화력함에 15발의 현무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어 유사시 해상에서 적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다수의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현무 파이브는 콜드론치 방식과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 접이식 날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잠수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고 후속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2에는 최대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합동화력함과 잠수함만으로도 동시에 20발 이상의 현무 파이브를 발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적성국의 도발 억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향후 더욱 발전된 현무 미사일은 북한을 넘어 그들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압할 수 있는 미사일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막강한 화력으로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할 현무 시리즈의 끝없는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0일 러시아 수출용 무기 개발 영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발의 포탄이 절실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뒷마당에 위치한 군수공장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북한에게 러시아는 외화벌이를 위한 가장 큰 시장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덕분에 전년 대비 3.1% 수준의 GDP 성장률까지 보여줄 정도입니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맞들인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포기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240mm 신형 방사포와 자폭 드론까지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국내외군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며 국제사회의 불안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이 장착된 240mm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김정은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무기 체계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입니다. 북한이 새롭게 개발한 24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40에서 60km 수준으로 NLL과 휴전선 등에서 과거부터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던 무기 체계이며 북한은 기존의 구형 방사포들을 2026년까지 신형 방사포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러시아로 수출했던 122mm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크기 때문에 러시아로 수출이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쿠르스크 탈환 등의 해당 무기를 투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세가 시작된 이래 러시아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엿새 간격으로 3번이나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타격했는데 러시아가 북한의 방사포를 추가로 도입한다면 충분히 쿠르스크 일대에 투입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두고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은 러시아 불법 침략의 공모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러시아를 통해 실전에 투입되는 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도발을 할 때마다 항상 선두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 무기가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성능과 위력을 검증받는다면 북한은 언제든 한국을 상대로 240mm 방사포를 이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북한은 122mm 방사포를 활용하여 연평도의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은 240mm 방사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무기는 방사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한국의 K2 전차를 연상시키는 표적을 자폭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신형 드론도 러시아로 수출을 준비 중이라는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은 X자 모양의 꼬리와 날개가 달린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의 드론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란체3 자폭 드론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자폭 드론이 러시아제 자폭 드론과 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수의 드론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단순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무기를 생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완성된 드론을 러시아로 역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드론 기술을 이전받아 성능이 개량된 무기를 대량 생산한 후 이를 다시 러시아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 아예 러시아의 생산기지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다수의 드론을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은 저렴한 드론을 상대로 값비싼 미사일과 격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설령 북한의 드론을 다량으로 격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공방어 체계가 드론에 집중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의 특성상 저렴한 자폭 드론을 생산하게 된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등 중동 국가에까지 추가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북한의 드론이 러시아나 이란 등의 국가보다는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러시아에 대한 대량 수출 및 군수기지화되는 북한의 상황은 앞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도 철저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이 러시아로 수출이 된다면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제 무기의 특성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제 무기는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성능 재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신무기를 공개할 경우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탈북한 북한군인 또는 각종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성능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는 방향으로 대략적인 성능을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로 수출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다면 이를 대응하는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해당 무기들의 성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대다수의 무기 체계는 나토가 사용하는 무기와도 특성이 비슷하거나 호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무기 체계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지 파악한 다음 한국군도 비슷한 무기 체계와 작전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주요 군수 시설이 밀집된 자강도가 집중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한국에는 큰 호재입니다. 자강도는 북한의 군수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러시아 수출 무기를 생산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자강도에 위치한 군수 공장은 은닉을 위해 지하갱도 형태로 건설이 되어 있는데 수해로 인해 완전히 침수되어 마비된 상황이며 철도와 도로도 모두 피해를 입어 러시아로 수출할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이 방사포와 자폭 드론의 시연장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무기 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도 러시아에게 자신들의 무기 생산 역량이 문제가 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시간과 향후 러시아 전선에서 파악될 장단점을 활용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이미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적 격차를 보이는 한국은 얼마든지 북한의 신형 무기를 방어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신형 무기를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대비책 구축으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